영화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영음소녀. 안녕하세요. 영음소녀 플레이입니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우리 시간으로 12일 오전에 중계가 됐는데요. 아마 기생충 때문에 그동안 진행했었던 다른 회차에 비해서 훨씬 더 각광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의 기대와 좋은 바람 속에 시상식이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너무 놀랐고요. 사실 저한테 가장 큰 관심사는 음악상이라서 뭐 감독상이나 아니면 작품상이라든지 그런 상 자체가 저한테 주는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시상식을 보면서 소리를 몇 번을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이 봉준호 감독 덕분에 굉장히 손에 땀을 쥐고 TV 앞을 사수했던 하루였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91회 아카데미 시상식과 그 밑으로 5년분의 시상식 음악상 분석을 방송에서 해드렸었죠. 스코어랑 주제가의 차이도 알 수 있으니까요. 시즌 1의 7회차 클립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예고했던 대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음악상의 두 부문이죠.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상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드리고요. 이번에 스코어상을 받은 힐두르 구드나도티르는 과연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필모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영화 조커로 단박에 조명을 받게 된 음악감독이라서 아마 꽤나 많은 분들이 누구지? 하고 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도 당연히 준비했고요. 그리고 음악상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우리 한국 영화의 위상을 널리 알린 작품이죠. 이 기생충의 음악을 맡은 정재일 음악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채널 고정하세요.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오면서 한 번쯤은 영화 속 음악들을 흥얼거린 적 있지 않나요? 영화 음악과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흥미로운 이야기. 세상에 없던 영화 음악 전문 채널, 영화 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함께합니다. 이번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스코어상을 받은 음악감독이죠. 힐두르 구드나도티르. 이름이 아직도 입에 잘 안 붙습니다.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골든글로브, 새틀라이트상, 그 이외에도 크고 작은 시상식에서 이 조커의 음악으로 수상을 했는데요. 이 오스카에서는 존 윌리엄스가 후보에 같이 있었더라고요. 혹시나 조금 수상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이 힐두르 구드나도티르에게 트로피가 돌아갔습니다. 물론 같이 노미네이션 됐던 알렉산드르 데스플라나 아니면 토머스 뉴먼도 정말 훌륭한 음악감독이지만 작은 아씨들이나 1917 같은 영화가 이 조커만큼 음악이 드러나는 작품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압도적인 후보가 아니었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힐두르 구드나도티르는 아이슬란드 출신 작곡가인데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시즌 1, 2에서 많은 음악 감독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조기 교육에 대해서 정말 지겹게 얘기했었죠. 이 힐두르 역시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보다 쉽게 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성악가였고요. 아버지는 클라리넷 연주자 겸 지휘자 겸 작곡도 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힐두르는 이 메인 악기로 첼로를 배우게 됐습니다. 2011년에 더 블리딩 하우스라는 작품으로 영화계에 처음 입봉을 해서 현재까지 영화, 드라마 총 포함해서 20개 정도의 필모그래피를 보유하고 있고요. 작곡가로 활동하기보다는 첼로 세션으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2년경에 귀인을 만났는데요. 정말 귀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영화 시카리오? 이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도 해요. 요한 요한손이라는 음악감독입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의 많은 영화 음악감독으로 함께 했었던 이 요한 요한손이랑 같이 동료로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한간에는 한스 짐머 사단처럼 요한 요한손의 제자가 힐두르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확인된 바가 없고요. 사실 과거에는 영화 한 편의 음악감독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 특히나 상업영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곡을 작업해야 되다 보니까 팀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음악감독 한 사람이 슈퍼바이저고 곡을 아예 쓰지 않는 그런 분 밑에 이 새끼 작곡가라고 하죠.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아무튼 이 요한 요한손과 함께 작업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첼로 세션뿐만 아니라 조금씩 작곡으로도 참여를 합니다. 2013년에 개봉한 프리즈너스,
2015년 시카리오 암살자들의 도시, 2016년 컨택트, 원제는 어라이벌이죠. 그리고 2018년에 개봉한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이라는 영화를 작업하는 도중에 요한 요한손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힐두르 구드나도티르가 채워서 남은 음악 작업을 마무리했고, 같은 해에 개봉한 시카리오 시리즈가 한 편 더 있었죠. 데이 오브 솔다도. 요것도 힐두르 구드나도티르가 음악 감독으로서 전두 지휘를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영화 조커를 보면서 와킨 피닉스의 연기도 좋았지만 정말 묵직했던 첼로 선율도 분위기를 더하는데 한몫했다고 말하죠. 그만큼 첼로가 메인 악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첼로는 아니고요. 할도로폰이라는 악기를 썼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를 처음 알게 된 악기인데요. 전자첼로랑 약간 비슷한 형태로 생겼는데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이 브릿지 옆부분에 따로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잭을 꽂아서 연결을 해서 소리를 내는 건데 이게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요. 기타에 딜레이 거는 것처럼 현의 음을 울리면 내가 조작한 딜레이 타임에 피드백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 피드백이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공간계 FX처럼 오 이렇게 울리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악기를 첼로를 전공하고 잘 안다고 해서 모든 연주자가 다 다룰 줄 아는 악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어쿠스틱이라기보다는 현대에 와서 좀 많이 개량을 통해서 탄생된 전자 기반의 악기다 보니까 이거를 알고 그만큼 활용해서 본인의 곡에 녹여낸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힐두르 구드나도티르가 첼리스트로서의 연주 실력은 물론이고 작곡가로서의 전체적인 센스도 함께 겸비한 음악 감독이라는 거죠. 조커에서 보면 이 아서가 춤을 추는 씬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화장실에서 춤추는 씬이 저는 이거 다른 씬들보다 월등하게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사실 조커는 러닝타임 내내 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메인 테마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껏 많은 영화에서 접해왔던 짧은 띠을 그러니까 하나의 동기를 이렇게 반복시켜서 나오는 미니멀스러운 띠임이라든지 그걸 트랜스폼하거나 디벨롭해서 나오는 그런 메인 띠임이 아니라 조커라는 인물 혹은 상황별 테마가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제가 시즌 1 2회차 클립에서 이 띠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했지만 반복적인 띠임을 계속해서 들려주면 귀에 꽂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메인 팀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인데 이 베스룸 댄스라는 곡은 메인 테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메인스러운 역할을 정말 잘 해냈습니다. 할도로폰이라는 악기를 잘 선택해서 쓴 것도 그렇고 조금 더 나무에 가까운 그런 소리 자체가 영화 조커의 분위기를 더하는데 한몫을 단단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힐두르 구드나도티르가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음악 감독으로서 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제가상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죠? 영화 로켓맨으로 엘튼 존이 받게 됐는데요. 여러분 제가 디즈니 클립에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부터 아카데미 주제가상은 항상 디즈니와 픽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간간히 라라랜드라든지 스타이즈 본 같은 음악영화 혹은 007 시리즈 같이 송 타이틀을 잘 활용한 사례의 영화가 후보에 오르면서 점점점 상을 나눠 가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후보에 인투 디 언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든글로브와 마찬가지로 오스카에서도 이 엘튼 존이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로켓맨이 다른 음악 영화나 혹은 전기 영화에 비해서 흥행이 저조했던 거는 제작진들도 부인할 수가 없을 듯한데요. 아마도 엘튼 존이 건강 이상설도 조금씩 돌고 있고 워낙에 예술적으로도 많이 기여를 했던 아티스트니까 공로 차원에서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오늘 방송의 메인 하이라이트는 아니지만 영화 음악으로 치자면 러브팀이나 몽타주처럼 빼놓을 수 없는 꼭지죠. 기생충의 정재일 음악감독, 그리고 영화 기생충의 음악을 만들면서 있었던 비하인드,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저만 기다렸나요? 그런데 정재일이라는 작곡가 겸 연주가 겸 이 사람의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수 박효신 씨 좋아하시면 이분의 이름이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긱스라든지 한상원 씨나 이적 씨, 정재영 씨,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국내 아티스트들이 천재라고 극찬해왔던 게 바로 정재일 씨입니다. 이분의 클래스는 뭐랄까요? 한국에서 나온 전형적인 그런 천재 수준이 아니고 그 해외의 훌륭한 아티스트들과 견주어도 전혀 차이가 없을 정도의 클래스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적 씨가 그 모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신 걸 봤어요. 얘는 그냥 우리랑은 다른 천재예요 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 기생충, 음악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하자면 국내 영화에서 이런 음악이 나왔다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수준 높은 음악들을 보여줬어요. 음악 자체가 저한테는 좀 센세이션했고 이 정재일 음악 감독이 봉준호 감독이랑 함께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2006년에 괴물이랑 2017년에 넷플릭스 개봉으로 화제가 또 됐었죠. 옥자. 그리고 2009년에는 이병우 음악 감독이랑 같이 마더를 작업했습니다. 여러 번 작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마도 봉 감독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 전에 시네21을 통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좀 보면 본인이 고분고분한 음악 감독이라 그런 게 아니겠냐 라고 답변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이 감독이랑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이 정재일 음악 감독은 기생충의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텍스트가 굉장히 강렬했다고 합니다. 대사가 많아서 음악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크랭크인 전에는 봉준호 감독이 큰 디렉션을 주지 않아서 초반에 뭔가 세세하게 계획을 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틀, 방향을 잡는 정도로만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생충을 보면 이제는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리라 가정하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기택네 가족들이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계속해서 계단을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박 사장네 집에서도 배우들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씬이 많다 보니까 마치 계단처럼 이루어진 선율로 음악의 전체를 좀 아우르고 싶었다고 하네요. 이런 게 되게 큰 포인트입니다. 저도 좀 작업을 계속 하면서 느낀 거지만 영화에서 주제가 되는 꼭지들을 이렇게 쓱쓱 가져와서 그걸 음악으로 표현해내는 게 하나의 팁? 팁이라니까 조금 이상한데 좀 그래요.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음악 때문에 또 놀랐던 이유가 장르가 다 다른 음악들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박사장네 집을 보여줄 때는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바로크 분위기의 음악이 좀 흐르고 또 한참 뒤에 가면 이상한 소스들도 들려요. 기택의 전두엽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OST에서 17번 트랙인데 이 곡은 또 SF 영화스럽고 이 박사장네 가족이 캠핑을 떠나면서부터 나오는 음악에는 톱 소리가 나와요. 톱 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신기한 건 이 곡이 합창으로 시작하는 곡인데 이렇게 톱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큰 이질감이 없고 절묘하게 어울려서 정말 좋다 했는데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정재일 음악 감독님이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야영은 헝가리 10대 소년 2명이 합창을 하는데 알프스 동요의 민요 같은 걸 만들어 보려고 했다. 그 곡이 쓰이는 상황이 기택 가족에게 편안함을 안겨주지만 대놓고 편안함만 있으면 감독님의 성에 차지 않을 것 같아 귀신 소리 같거나 혹은 익살스럽다거나 기괴한 소리를 내는 톱을 삽입했다. 기택의 전두엽에서는 기택의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어떤 감정을 싣기 위해 잘 들리지 않는 저음으로 압박감을 나타내려고 했다. 그런데 우퍼에서만 나오는 소리도 있다. 콘트라베이스를 우퍼에 넣으면 푹푹 소리만 난다.
전체적으로 음의 조각이 모여있는 곡이라고 보면 되는데 머리가 찌릿찌릿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라고 인터뷰에 나와 있습니다. 와, 이 사람은 진짜 천재야. 저는 미드의 벨트랑 짜파구리 씬에 나오는 곡도 너무 좋았는데 처음에 들으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클래식인데 새로 쓴 거 아니고 기성곡이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클래식은 대부분 작곡가들이 사망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저작권이 소멸된 곡들이 많아요. 저작권이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는데 클래식에서 현대음악이 줄을 잃었던 그 시대의 작곡가들도 사망한 지 70년이 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마음껏 갖다가 써도 됩니다. 다만 실현권은 신경을 써야 돼요. 실현권이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권리가 아니고요. 실제 연주한 연주자들이 보호받는 권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제가 어디 오케스트라에서 바흐 합창곡 1번이나 무슨 클래식 곡을 녹음해서 발매한 음원이 있는데 그거를 쓰고 싶다. 안 됩니다. 마음대로 갖다 쓰면 안 돼요. 이게 저작권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래서 쓰고 싶으면 제가 직접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세션을 불러서 녹음을 다시 해서 쓰거나 정 다른 팀이 녹음한 걸 꼭 굳이 갖다 쓰고 싶으면 컨택해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화음악에서도 클래식 곡을 사용하는 거는 다른 장르의 기성곡을 쓰는 것보다 조금은 자유로워요. 그 외에 박찬욱 감독 영화에도 보면 조영욱 음악 감독님이 정말 잘 갖다 쓴 게 맞습니다. 친절한 금자씨에도 파가니니라든지 비발디 곡들이 나오고요. 이야기가 좀 샜는데 아무튼 미드의 벨트랑 짜파구리 이게 원래 있는 곡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재일 음악 감독이 직접 쓴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 정재일 음악 감독의 단독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이 곡을 직접 연주를 했고 이게 전 세계 초연이라고 멘트를 덧붙였는데 본인이 말하기를 엉터리 바로크 음악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엉터리가 아니라 진짜 말이 되게끔 곡을 썼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걸 듣고 있다가 이거는 원래 있는 클래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정재일 음악 감독님. 초면에 이런 말씀, 되게 팬이에요. 네, 영음소녀 오디오 클립 시즌3의 첫 방송 오늘 제 92회 아카데미 음악상 특집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부분이 좀 해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감기랑 독감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코감기랑 몸살이 좀 심하게 왔어서 사실 아직 다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12일에 이 정규 클립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비정규 클립이 나가야 되는데 녹음을 늦게 하게 돼서 이 클립이 오늘에서야 발행이 되네요. 봉준호 감독은 계획이 다 있었는데 저는 부족했네요. 네, 다음 주 주간 영화음악 나갈 거고요. 다다음 주 정규 클립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감기 걸린 플레이였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